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은이는 고윤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20만 팔로워를 확보한 1000만 독자의 동기부여 성공학 콘텐츠 전문가이자 대기업, 공기업, 고등교육기관 등 100여 회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진 강연가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에픽테토스. 30살이 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어 메모장에 한자 두자 글을 적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왜 불행한지 깨닫게 되었다. 남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을 못 내리는 상태. 그렇다. 이것이 나의 문제였다. 늘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가벼운 비난에도 몸을 부르르 떠는 못난 인간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와서야 삶의 주체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은 왜 아직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인간의 심리와 삶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행과 스트레스는 결국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움직일 때 생겨난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다. 직접 만든 원칙을 지키며 살겠다는 마음가짐, 나의 미래는 내가 직접 꾸려가겠다는 주체적인 태도가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바꾸어 줄 것이다. 미국의 목사이자 심리학자로서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위로했던 로버트 슐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비관주의자는 나는 그것을 볼 때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낙관주의자는 나는 믿을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비현실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 반면 행동을 동반한 낙관주의는 전 인류를 진보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자신을 비관주의자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이성주의에는 낙관도 있고 비관도 있으며 냉정하게 바라보되 긍정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담겨 있다. 사람이 이성만을 중시하고 살아간다면 인간 생활은 인정도 애정도 없는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감성만으로 살아간다면 도덕과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이 될 것이니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 삶을 지혜롭게 운영해야 한다. 퇴계 이황. 우리는 종종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 착각하곤 한다.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한다면 회색 종자, 기러기 등 각종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황 선생이 말한 조화를 떠올려야 한다. 하나의 선택만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양쪽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인지하며 적절하게 선택할 줄 아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망각하는 자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잊기 때문이라. 프리드리히 니체. 대부분 사람은 과거의 행동을 돌이켜 반성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목격하곤 한다. 또 가끔은 그 사람이 내가 되는 순간 또한 경험한다. 니체는 모든 것을 반추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닌 때론 망각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빨리 털어내야 할 것은 털어낼 수 있어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사소한 지점을 빠르게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삶의 중요한 행복이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망각하라.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일 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게 무슨 죄란 말인가. 장영실. 조선 전기 신분에 의해 타고난 운명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사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장해온 인물이 바로 그다. 세종은 신분제를 들먹이는 대신들의 수많은 반대와 싸워야 했고 관직에 오른 이후로도 천한 신분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만 했다.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간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대는 언제나 달리는 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는 것이다. 공자. 공자를 포함한 수많은 지성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성찰했음에도 입이 닳도록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은 정말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다. 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의 깊이를 더욱 파고 들어가고 그것의 본질을 향해 더욱 심도 있게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 안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식인의 표본이다. 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모른다고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자.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 질 들레즈, 자크 데리다와 더불어 20세기 구조주의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미셸 푸코는 1975년 감시와 처벌이라는 저서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권력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였는데 그는 우리를 감시하는 거대한 눈을 파놉티콘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이 파놉티콘의 감시를 받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대시대의 가장 큰 파놉티콘은 CCTV가 아닌 우리의 습성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끊임없이 가두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요한 하이징하는 호모 루덴스라는 이름으로 현대인을 정의한다. 유희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다. 편리성과 즐거움에 자신의 의지를 기대기 시작하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결국 삶의 모든 영역을 아웃소싱해 버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되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득권과 같은 자유의지다.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오스트리아의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자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남 탓을 하며 자기 인생의 한계를 규정하는 사람의 방어적 심리는 90% 이상 자신의 실패나 문제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자신을 제외한 외부적 요인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된다면 모든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된다. 모든 것을 탓해버리면 원인과 결과가 빠르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그 사람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사회가 이 모양이어서 그래. 단기적으론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끝내 무력함의 늪에 빠지게 될 테다. 첫 결단이 힘들어도 삶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규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삶의 통제력이 상승한다.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통제력이 100%가 되는 것이다.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그대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 태조 이성계는 이런 말을 남겼다. 화살이 관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활 쏘는 이가 관역으로 화살을 보내는 것이다. 그는 삶을 궁도에 비유하며 스스로가 활을 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면서도 그 뜻에 맞게 힘쓰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뜻을 세웠을 뿐 실제로 배우려는 마음이 깃들지 않아서다. 율곡 2.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의미 있는 뜻을 세웠다 한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동만이 진정한 의미를 양산한다. 그러니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생각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배우려는 자가 스스로 분발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는다. 스스로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는다. 공자.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며 스스로 해야 할 분량을 직접 채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을 다할 때 우리는 기대했던 분량만큼 성장할 수 있다. 배움은 누군가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자신이 떠먹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라. 자신의 노력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이뤄내지 못한다. 공자가 한 말처럼 모든 답은 내가 직접 나설 때 찾아낼 수 있다. 자기 책임을 방기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학자지만 묵자는 겁없이 당대 최고의 선인으로 불리던 공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최초의 학자였다. 묵자는 공자가 죽은 후 10년 후 태어났는데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시대, 묵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라 불리었다. 묵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이 부족해서 발생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내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다소 추상적인 주장을 펼쳤다. 큰 인재는 부려먹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가 그대의 충실한 신하가 된다면 그대는 세상을 빛낼 인재가 될 것이다. 묵자. 무슨 일을 하든 오로지 혼자 힘으로 해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다. 리더의 포용력은 단순한 지배나 통제로는 절대 구현되지 않는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토대로 한 깊은 인간적 연결에서 시작된다. 서로 간에 깊이 있는 마음이 연결되면 함께 대의를 도모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삶은 어쩔 수 없는 부조리함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투쟁과 사투를 벌인다. 이는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점차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알베르 카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을 부조리함에 두지 말고 부조리의 두꺼운 천장을 뚫어내고
삶의 의미를 찾겠다는 전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죽는 순간 스스로 삶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놀라운 사실은 자신만의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극복하니 이게 부조리한 삶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이 아닐까. 나의 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국한되지만 상상력은 전 세계를 아우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억압된 자아와 상상력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면 개인의 욕망과 충동이 억압된 사람일수록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뒤집어 말하면 자신에 대한 탐구가 깊은 사람일수록 소유한 무의식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삶이 단순할 것이다. 불필요한 것에 마음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레프 톨스토이. 의외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몰입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몰입을 하고 있다. 이런 몰입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한 불필요한 것에 마음 쓸 겨를이 없는 삶이다. 오컴의 면도날은 중세시대 철학자인 윌리엄 오컴에게서 유래한 개념으로 설명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가정을 늘리지 말라는 원리를 담고 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가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복잡하게 여러 가정을 유추하기보다는 가장 간결하고 단순한 설명을 선호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 복잡한 것을 걷어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몰입하며 삶을 직선적으로 풀어내라. 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 모순은 모든 운동과 생명의 뿌리다. 프리드리히 헤겔. 흔히 모순이란 긍정보다 부정의 의미로 많이 쓰이곤 한다. 저 사람은 모순적인 사람이야. 그건 너무 모순적인 말이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모순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헤겔은 모순이 곧 삶의 원동력이라 말하고 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있기에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겪어가며 삶을 성찰하고 더 나은 길을 찾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모순은 인생을 더 낫게 만드는 역설적 의미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기주의자는 아래와 같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자기중심적 사고.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 2.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만 한다. 3. 조작적 행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조작하거나 이용하려 한다.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4. 책임 회피.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5. 경쟁적 태도. 협력보다는 경쟁을 선호하며 모든 관계를
이겨야 하는 관계로 인식한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거나 우월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가 모든 이기주의자를 피해가며 살아갈 순 없다.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은 상대방처럼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려고 달려들지 마라.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최고의 복수다. 진짜 이기주의자란 자신이 이기주의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지크문트 프로이트. 이타주의의 탈을 쓴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들에게 더 씌우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분쟁의 근원이다. 칼 융. 우리는 종종 타인과의 교류에 있어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상처를 앞세워 상대방을 바라본다. 나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던 상대는 그 어떤 색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대의 날카로운 태도에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곤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란 서로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관계며 내적 모습을 고백하고 포용하는 관계다.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한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주제에. 조지 고든 바이런. 우린 여전히 일상 속 무의미한 순간들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있다. 불필요한 걱정과 고민, 소셜미디어 스크롤링, 외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 소문이나 가십에 대한 관심, 습관적인 불평과 비평, 무의미하며 과도한 경쟁심. 인생은 주체적으로 살지 않으면 되는 대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우선순위를 세워 그것에 맞게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일상은 더욱 풍부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가 무엇을 선으로, 무엇을 악으로 여기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것을 알고 나면 연민의 마음이 생겨 놀라거나 화나지 않을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나는 무엇에 분노를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아파하고 있었는가?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동안 나를 막고 있던 고정관념을 조금씩 벗겨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우린 통찰이라 부른다.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드문 일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는 사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는 것과 존재함을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사회가 정해준 기준대로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주체성을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서 판가름 난다. 다른 사람의 말과 의견에 내 인생을 맡겨 존재만 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직접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 부딪히더라도 뜨겁게 인생을 살아보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성공에는 아무런 속임수도 없다. 나는 언제나 주어진 일에 전력을 다했을 뿐이다. 다만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더 양심적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앤드류 카네기. 단언컨대 하루 중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이는 노력은 발전하고 채우기 위한 노력이 아닌 노력하는 척이다.
진짜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만하면 충분히 했기에 미련이 없다는 말을 한다. 워런 버핏의 습관의 사슬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무거워질 때까지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일상이 망가져가는 걸 느끼지 못한 채 습관을 반복하며 삶을 방치하고 있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김구 선생의 호 백범은 가진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사람이다. 나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겠다라는 뜻을 이름에 담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겠다는 뜻을 담은 호를 가진 이들이 또 있으니 바로 조선 전기의 대학자이자 살인파의 영수였던 전필제 김종직과 그의 제자 일두 정여창이다. 김종직은 조의제문을 지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문장가였으나 그의 호는 뜻도 모르고 글을 읽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여창 역시 세자를 교육하는 시강원 설서를 지낼 정도의 학자였으나 그의 호는 한 마리의 좀벌레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손꼽아 칭송하는 대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마틴 루터 킹은 자존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대학을 가고 학위를 따야만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식 있고 머리가 좋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할 줄 아는 가슴만 있으면 된다. 영혼은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이니까. 진정한 가치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내가 가진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마틴 루터 킹 2세의 말처럼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누구나 위대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어린애처럼 그릴 수 있게 되는데 50년이 걸렸다. 피카소. 천재성은 어린아이에게 있다. 어린아이는 어떤 정보를 습득한 채로 그림을 그려내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본 것을 새하얀 도화지에 편견 없이 그려낼 뿐이다. 그림에 대한 개념과 사회적 인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것. 우리가 보기엔 기괴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태로 인식되지만 그것이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는 건 자유롭게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예전 직장에 불만을 가지고 직장을 옮긴 사람은 새 직장에서도 불만을 가진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이는 인생에서 완전한 만족을 찾는 게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만만 가진 사람은 불만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꾸준히 불평만 한다. 반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불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려 하고 해결을 바라지만 실제로 아무도 그 불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투덜대는 입을 멈추고 스스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루의 생활을 다음과 같은 일로 시작하는 건 무엇보다도 좋은 일이다. 즉, 눈을 떴을 때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으니
그가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프리드리히 니체. 다가오는 적을 보고 두려움에 심장이 2배로 빠르게 뛸지라도 스스로 도전한 이상 달아날 수 없습니다. 헥토르. 살다 보면 때때로 이길 수 없는 적을 마주하기도 하며 그 결과 무참하게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매번 깨지기만 할 수 없기에 어떤 순간이 도래하면 배수진을 치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바로 나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세상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무작정 안 된다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 알 수 있다. 달아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싸워보자. 의외로 당신은 잘 싸울 수 있다. 더는 도망치지 마라. 마주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계획이나 당신의 행동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설계자이자 건축가라는 것이다. 알프레드 몬타퍼트. 주체성의 올바른 설명은 아래와 같다.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상태나 능력. 자기 자신의 가치, 신념, 목표를 스스로 정립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 알프레드 몬타퍼트가 남긴 문장의 2번째 메시지는 바로 계획과 행동 그리고 반복이다. 우리에게 주체성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유의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모아 다른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계획, 행동, 반복을 시작해야 한다. 어린 시절 위에 형이나 누나가 있던 사람이라면 음악 취향이나 좋아하는 영화 또는 수집품 등을 따라 좋아해 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형제자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모 또는 선망하는 누군가의 취향을 종종 따라하곤 한다. 시간이 흘러 그것을 왜 좋아했나 생각해보면 사실 그 사람이 좋아서 따라했던 것이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없는 취향에 대한 애정은 관계의 소원함에 따라 식을 법도 하지만 흥미롭게도 좋아했던 마음은 의외로 오래 남아 나의 취향으로 꾸준히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상대에 대한 마음과는 별개로 이미 몸과 마음의 습관으로 스며든 것이다. 여전히 왜 좋아하는지는 이유도 모른 채 말이다. 이렇듯 우리는 윗사람으로 불리는 존재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 그 안에 모방이라는 단어가 있다. 위에서 뭔가를 좋아하면 아래는 반드시 따라하되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누울 수밖에 없다. 공자. 공자는 이 문장에서 윗사람, 즉 리더의 행동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모방이 반복되면 정신의 독립성을 점차 소실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모방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는 행동을 과장하여 표현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 우리는 바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불어 나뭇잎을 가르며 지나가고 자유롭게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바람이어야 한다. 서양 역사학의 대표는 헤로도토스, 동양 역사학은 사마천으로 정리되며 이 두 사람을 역사학의 쌍두마차라고 한다. 사마천은 어느 날 전장에서 항복하고 돌아온 한 장수의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의 변호를 맡게 된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장수의 어쩔 수 없는 판단임을 설득하려다 황제에게 미움을 산 것이다. 황제는 그에게 3가지 형벌을 내리고 한 가지를 선택하라 했다. 첫 번째는 재산을 버리고 평민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사형당하는 것, 마지막으로 거세를 당하는 궁형이다. 놀랍게도 사마천은 자신이 집필하는 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궁형을 선택했고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최고의 역사서적으로 불리는 사기다. 그의 수많은 명문장 중 재산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인간은 상대의 재산이 10배가 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사환이 되고 10,000배가 되면 노예가 된다. 사마천은 돈에 의해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돈으로 산 운명은 결국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말이다. 사마천의 문장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핵심 메시지는 바로 끌려다니는 인생이다. 요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부를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돈과 부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끌어당기면 그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같지만 통제력이 없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부를 끌어당기는 사람은 호랑이를 집에 들이는 것과 같다.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끌려다니는 것은 이롭지 않다. 우리는 헐뜯지 말고 축하해야 하고 두려워 말고 포용해야 하며 사환이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돼야 한다. 당신이 숭배하는 것이 당신을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체적인 정신 아래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만들길 바란다. 중국 명나라에서 양명학을 일으킨 왕 양명. 양명학의 가장 핵심 원리는 모든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능력을 깨워내는 것이 중요하지 타고난 재능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왕양명은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인생의 대병은 오직 교만이다. 왕양명. 사전적 의미의 교만이란 자신을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성취를 지나치게 자랑하며 타인을 업신여기는 태도나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세를 말하며 흔히 겸손의 반대 개념으로 간주한다. 놀랍게도 작은 성취를 경험한 사람이 크게 자랑하고 큰 성취를 가진 사람은 도리어 감추어 드러내지 않으니 드러내는 습관은 성취해 본 적이 없는 일천한 경험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임마누엘 칸트. 칸트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순간의 욕망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행동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규칙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칸트는 이러한 내면의 원칙을 정언명령이라고 칭한다. 즉, 우리가 내면의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면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면의 정언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남들도 나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타인을 훨씬 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엘버트 앨리스. 나에게 사정이 있듯이 타인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단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이해받지 못해 고통받았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 억울함을 기억하며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는 동화 능력을 키우자.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오해가 잦아진다. 내가 편파적으로 관계를 대하면 그 또한 업보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무엇이 법인가? 마음이 법이다. 임재의현. 당나라의 승려 임재의현이 말한 결국 마음이 법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한 말로 단번에 이해되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내 원효대사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다. 원효대사는 유학길에 오르며 간밤에 마신 샘물이 해골바가지의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구토를 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일체유심조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의 깨달음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 내 마음이 그것을 규정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어 나의 내면에 스며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영화 올드보이에선 상상력에 관한 재미난 대사가 나온다. 인간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이 말처럼 불필요하고 과도한 상상력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곤 한다. 사실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이 상상만큼 비극적이진 않을 것인데도 말이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데니얼 길버트는 너무 많은 조언과 부정적 상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근거 없이 만연한 조언과 상상력의 오류 때문이다. 데니얼 길버트. 차분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상상 속에서 증폭시키고 어떻게든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비이성적인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처방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한 가지를 선택해 집중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많은 조언은 상상을 만들어내고 상상은 많은 경우의 수를 만들어 인간의 행동력과 이성적 판단력을 마비시킨다. 실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땐 그저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것임에도 단순하지 않고 명료하지 않은 선택이 혼란과 마비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근거 없이 만연한 조언과 상상력의 오류는 우리의 행복을 앗아간다. 옳은 것을 알면 심플한 선택을 하라.
조선 전기의 문인 허백당 성현은 그의 문집 허백당 집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며 입은 옷이나 직업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 부끄러워할 일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고 적었다.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능력이 언급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걸까? 우리의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그렇기에 내로남불이란 말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마음속에 남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린 남을 그리 헐뜯지도 미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만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하는 진실되지 않은 행동과 속마음이다. 난 오직 진정 내 안에서 솟아나는 번뜩임을 따라 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힘들었을까? 소설 데미안. 개개인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번뜩임을 찾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아 성찰이라는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헤르만 헤세는 싱클레어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한다.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의 진실한 소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을 찾는 것이다. 싱클레어가 강조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나에게 도달하는 것이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나의 길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삶의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남들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않는다. 남들의 선택과 남들의 의견은 나에게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저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것일 뿐 그 누구도 그것이 올바른 답이라 확증한 적은 없다. 다수의 선택이 정답이라면 성공은 다수의 몫이어야 한다. 허나 매번 성공은 소수의 몫이었다. 이미 이 점에서 우리는 논리적 괴리를 발견할 수 있다. 매서운 말이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다. 죽음을 앞둔 내가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침에 도토리를 심고 오후에 참나무 그늘에 앉기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생택쥐 페리. 좋은 관계란 생택쥐 페리의 표현처럼 시간과 과정을 정직하게 겪으며 자라나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인맥 정리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듣고 있다. 연락을 주고받지 않거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의가 상하면 연락처를 지우고 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너무나 만연한 개념이라 신조어라 부를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왜 인맥을 정리하기 시작한 걸까? 참나무처럼 오랜 시간 자라야 하는 것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걸까? 관계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역사적으로 언급될 만큼 복잡하고 난해한 영역이다. 그 어떤 시대보다 황금 만능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한 지금,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등을 밟고 더 높은 곳으로 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멀쩡히 친구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으로 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금세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종용하지 않는가.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 실망해버린 것이다. 인맥 정리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조치로서 존재해야 하지. 일종의 습성으로 자리 잡으면 진짜 친구까지 잃기 쉽다. 그것은 큰 재산을 잃는 것과 같다.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농익어 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다. 한 번의 사건으로 마음이 상해 오래된 관계를 쉽게 절단하는 습관은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무관심은 연결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며 타인을 통해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와 너라는 관계론을 쓴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와 그것 혹은 나와 너 두 가지 관계로 구분하며 나와 너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남과 깊은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상대방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그 존재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진정으로 연결되며 삶의 기쁨을 느낀다. 관심과 무관심에 대하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비평가 버나드 쇼는 이런 문장을 남겼다. 인류에 대한 최대의 죄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것은 비인간화의 극치다. 진정한 관심은 나와 타인을 연결해준다. 진정한 관심은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의미 있는 연결을 통해 의미 있는 삶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중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대뜸 목표가 무엇이든 전부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다. 이 비법은 하루에 3초만 투자하면 될 만큼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 하시며 만약 틀릴 시 자신을 탓해도 좋다고 할 만큼 자신만만하셨다. 수업을 듣던 우리는 귀를 기울였는데 놀랍게도 그건 1년간 매일 팔굽혀펴기 하나만 하는 것이었다. 황당한 우리는 그런 걸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비웃었고 선생님은 정말 그걸 해낼 시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나와 친구들은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을 때 누구도 선생님을 찾아가지 못했다. 아니, 그런 약속을 했다는 기억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물론 3, 4일 정도는 열심히 했다. 어느 날은 10개에서 20개를 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10에서 20일을 하진 못했다. 한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는 선생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처음 마음처럼 무언가 끝까지 해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 능력이었던 것이다. 노자에 져서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세상 사람들의 일을 보아하니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질 듯 하다가 실패한다. 끝날 즈음에도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하면 실패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노자의 문장에 따르면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은 분명 의미가 있다. 우리는 꾸준함이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건너고 있는가. 매일 무언가를 하기 위해 피곤함과 씨름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 음주와 같은 망각을 뚫고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마 모를 것이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일 동안 꾸준히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함은 곧 근육이다. 끝맺는 능력도 시작하는 능력도 근육이다. 쉽게 포기하지 말자. 과하게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꾸준히 해내는 도전을 시작하자. 팔굽혀펴기가 아니어도 좋다. 1분 스트레칭도 좋고 이불 정리도 좋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힘을 쌓아 성취의 경험을 축적하고 끝맺음의 횟수를
늘려가 보자. 지금까지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루치 생각이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